번째는 잦은 현금의 입금과 출금이 이런 의심거래로 포착이 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히나 어떤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이 잦은 횟수로 입금과 출금이 반복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 간의 거래, 그리고 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이런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고액의 금액들이 계좌이체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심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좌 거래를 통해서 고액의 금액을 이체하는데 이 부분을 차용 거래로 인하여 이런 이체가 일어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부모와 자녀 간의 거래라고 한다 그러면 또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거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월등히 높다거나 아니면 자산 취득이 굉장히 높은 고가의 자산을 취득했다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적은데, 아니면 신고된 소득은 적은데 부동산이나 어떤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을 했다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소비가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일어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떤 단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을 하거나 해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잦은 빈도로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일반적이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심거래로 봐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제 쭉 설명드린 것처럼 차명계좌나 아니면 의심거래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되셨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할까요? 사실 세무조사를 대응을 하시는 것은 조사를 받는 본인이 직접 하시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투명성을 갖고 소명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자금 흐름을 내가 소명함에 있어서 진실되게 소명을 하되 그 부분은 모두 객관적인 증빙, 예를 들면 뭐 계약서라든지 뭐 차용증이라든지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서 소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